예,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주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초가 껴있었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주요한, 지금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나타낼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중국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쁘냐.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이. 요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30일 월요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아주 한산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주 금요일에 미국이 워낙에나 아주 뜨겁게 올라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게 좋은 영향을 아시아 쪽에 줬었죠. 자, 그런데 이제 독일의 이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요.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냐 하면 일단은 뭐 요즘에 물가가 계속해서 화두인데다가 유럽에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기 전날에 독일의 물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독일의 이제 규모가 좀 유럽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유럽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CPI도 한번 눈여겨보시라인데 보니까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5% 증가로 보았었는데 전월 대비 무려 0.9% 증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전 0.8%를 뛰어넘는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1952년의 서독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독일은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의 쉬는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요분은 매파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서 코멘트를 하셨어요.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연준을 둘러싸고서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9월에 우리 금리 인상을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다. 9월 포즈, 요론을 널리 설파를 해버렸죠. 이게 월러 이사는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보시면 페드의 월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하는 게 보일 때까지는 50bp씩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보스틱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날에 했던 말을 보면은 하프 포인트 레이트 하이크면은 뭐 50bp 인상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세버럴 미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요. 연준 내에서 6월하고 7월에 50bp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의가 9월이거든요. 9월 회의부터는 뭐 데이터 보고 움직일게요. 뭐 너무 그때까지도 인플레가 안 잡히면 50bp 올릴 수도 있고요. 좀 내려가는 것 같으면 25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커플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버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두세 번 정도는 그래서 9월까지도 50bp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원래는 그 단어를 요나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 같은 날에 한 얘기예요. 월러 경우에는 인플레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금리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50bp 인상에 대해서 또 한번 9월 달에 힘을 한번 싣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라파엘 보스틱에 대해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를 했다. 보면서 느낀 점이 보스틱의 9월 포즈론에 조금 심기가 불편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유가가 이날 좀 올랐는데요. 유럽 쪽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육상
으로 공급받는 쪽들 있죠. 그런 좀 헝가리나 이런 몇몇 국가들, 그런 국가들한테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나라들한테는 좀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나머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국가들, 이 조치 그대로 시행이 되면 러시아로부터 오는 석유 90%까지 수입을 줄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금수 조치 확장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심리를 조장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화요일날 31일 화요일날에 중국 데이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 PMI 49가 나올 줄 알았는데 49.6이 나왔고요. 비제조업 PMI가 45가 나올 줄 알았는데 47.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MI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해 가지고 당신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라는 거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가지고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50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보시면 그 전달에 47.4였다가 요번에 49.6이 나왔죠. 여전히 50 아래니까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어땠느냐? 코로나 때는 난리 났었죠. 35.7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어떠했었겠어요? 그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달 대비는 그 최악이었는데 그보단 낫죠 하니까 52가 나오죠.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50.8, 50.6, 50.9, 51.1, 51, 51.5 이렇게 계속해서 5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전에 비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한 거죠. 이번에는 보시면은 49.5에서 이미 좀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봉쇄가 아주 엄청나게 봉쇄가 되면서 47.4까지 좀 많이 내려왔었죠. 회복이 되나 하지만은 여전히 50은 못 넘고 있다 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 쪽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엄청 빠졌죠. 29.6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52.3, 계속 50이 넘습니다. 그렇죠? 계속 개선세인데 이번은 보시면 이미 그 전부터 48.4, 그 다음에는 41.9까지 빠졌다가 좀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은 전월에 비해서 여전히 안 좋아요라는 대답이 더 많다는 겁니다. 47.8이면은. 그래서 여전히 회복세는 좀 더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날에 5월 마지막 날에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죠.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크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죠. 이날 보시면은 왜 제가 요거를 좀 넣었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날 코스피의 순매수가 무려 1조, 외국인 순매수가요 1조 587억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주식 사라, 너무 좋다,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까지요 크게 보실 그런 건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이런 특수 수요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FTSE 리밸런싱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벤트 드리븐으로 매매를 하는 수요들이 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날 청산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산 매물이 들어오는 거는 구조적으로 단단하게 들어오는 매수 매도 수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말로 이날을 보고서 뭔가 수급을 노리고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날 순매도가 1조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요. 순매수가 1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날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신흥지수에서 또 비중이 소폭 줄어들기로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한 2억 7,500만 달러 정도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가 있지 않겠느냐였고, 그러다 보니 한국 시장 약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매도를 해뒀던 사람들이 이날 매수를 좀 하는 이벤트성의 매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로 좀 제가 볼 때는 증명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 다음에 6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1일 날은 선거 때문에 휴장했었고 그 뒤에 2거래일이 더 있었죠. 목금. 이때 보시면 합산했을 때 코스피는 순매도가 996억 외국인입니다.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틀 합산했을 때 201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합산해보면 3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소비자 물가. 독일 다음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독일이 여전히 물가가 높게 나와서 서프라이즈였다고 했죠. 유럽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상치가 0.6%포인트 상승이었는데, 실제로는 0.8%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0.6보다도 높게 나와서 여전히 소비자, 유럽의 경우에는 물가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아주 높은 물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긴축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유로존 물가 상승률 8.1%, 또 역대 최고치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날에 나오는 독일 숫자가 힌트를 많이 줍니다. 유럽은요. 그래서 독일 거 보시면 얼추 아시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요즘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는 이 가격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을까 해서 겁먹어서 거래가 줄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주택가격 지수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월 대비 1.5%, 이거 연유라 하면 거의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 대비로는 낮았는데 S&P 케이스 실러 20개 대도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이 전에 대비 2% 증가로 봤는데 2.4% 증가. 이러면 거의 뭐 20% 중후반 연율로 하면 올라간다는 거고, 실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2% 집값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거래가 더 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값이 이만큼 비싸게 올라가면은 누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집 살 때 빚내서 사야 되는데 빚내서 사는 거는 모기지 금리가 요새 미국 금리 많이 올라가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비용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집 사기 언감생신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미국의 소비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GDP 이런 데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날에 바이든 대통령, 파월 의장, 옐런 장관이 백악관에서 정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바이든이 옐런하고 그 다음에 파월하고 미팅을 했다. 거기에 대한 멘트를 백악관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요거 사실 뭐 보시면은 영상이 짧아요. 요거 보셔도 좋은데 멘트 다 나와 있는 거 제가 어떤 말이고 속내는 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게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처음 시작은 좋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연임이 확정된 것을 축하해주고 싶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요즘 제가 좀 심산이 많이 꼬여 있나 봐요. 이렇게 꼬인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누가 뽑아준 건지 기억해라 파월. 임명권자는 나다. 내 말 잘 들어라. 이게 속내라 보고요. 그리고 함께 취임이 확정된 브레이나드, 쿡, 제퍼슨 3인에게도 축하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봐라. 세상 사람들아 똑똑히 봐라. 요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람들이다. 그리고 파월도 이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기를 바란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파월 및 옐런과 만나서 최우선 과제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자, 옐런도 실세다 파월. 그리고 오늘 나 혼자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내 편을 하나 더 데려왔다. 널 오늘 좀 압박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거고요. 인플레에 대한 대처는 간단한 명제로 시작한다. 연준을 존중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바가 바로 그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인플레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내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들 독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굳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강한 압박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임명권자고 누가 뽑아준 건지 파월 보고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사지권은 내가 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또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자질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너의 자리는 바로 내가 만들어준 거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중요한 작업에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방해를 하지 않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못 잡았다? 잡아. 그건 네 책임이다. 인플레가 만약에 안 잡힌다면. 똑똑히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게 조금 독특했어요. 연준의 이내 인플레 때문에 불렀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만인이 알고 있는 연준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합니다. 연준의 책무는 두 가지이다. 첫째, 완전 고용. 둘째, 가격 안정.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인플레 때문에 불렀다면서 완전 고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긴장해라 파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오늘 봐라. 내가 고용도 추가로 언급했지? 감 오지? 고용도 더 신경 써야 된다. 지금 파월 의장과 연준의 다른 지도부가 인플레이션 문제에 매우 집중, 요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레이저 포커스라고. 매우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just like I am. 바로 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굳이 나는 오늘 고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얘기하겠다. 자,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똑히 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이사회 멤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통화정책 도구들을 사용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파월 열심히 일해라. 더 가열차게. 자, 그 다음엔요. 따라서 나는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임명한 마지막 후보인 바의 상원 통과도 기대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아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난 이유였다. 땡큐. 예.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셔야 되냐 하면, 첫째로 인플레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파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 책임은 없다라는 거를 또 이번에 한 번 더 분명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사람이 아직까지 안 쳐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였다라고 선긋기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비로소 내 사람들이 안 쳐지고 있으니, 만약 여기서 이제 되고 있으니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거다. 즉 뭐냐, 지금까지 인플레가 너무 높았던 거, 해결 안 됐던 거, 야 연준이지만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 아니야. 그전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내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명이 됐지 않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거거든. 그래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내가 잘한 거야. 기억해도 내가 잘한 거야. 다음으로 나 오늘 인플레 때문에 너네 불렀다고 얘기하면서 고용에 대해 언급했다. 기억해라. 고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면 고용을 포기하지 마라.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경기 침체이고 고용이 꺾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건 진짜 바로 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은 왜 나왔냐? 요새 너네 연준 애들 보니까 자꾸 고용을 줄여가지고서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나는 그게 신기가 불편하다. 너네 책무에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도 있는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왜 불렀는지 진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말 운 좋게도 완전 고용도 유지되면서 인플레가 내려온다면 베스트일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내 주문은 인플레가 비록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완전 고용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경기 침체 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게 내 표에 이롭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인플레가 높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내 책임 바이든 책임 아니고 파월 책임이라고 계속 말했지 않느냐? 나는 너를 희생양으로 삼을 참이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요 주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요 신문사에 기고문을 써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5월 30일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와 싸우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 부분. 제가 이제 15로 해서 찾았죠. 이 15만이란 숫자가 중요해요. 요 파트가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평균적으로 월간 고용 증가가 이제 그 지금의 50만 레벨에서 15만에 가까운 숫자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경제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얘기한다.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15만 이하로는 나오게 하지 마라. 15만은 유지해라.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명확해졌어요. 월간 고용이요 15만 이상이 나오면 연준은 금리 올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 자, 바이든이 얘기했잖아요. 15만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거는 성공적으로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바이든이 기고문에 썼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15만 고용까지는 금리를 올려도 좋다. 근데 그 부근에서 이제 더 떨어지게 된다면 고용은 넌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선택을 해라. 즉 금리 인상하지 마라. QT 멈춰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준이 딱 섰어요. 임명권자가 15만이라 가이드 줬으니까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5만 이상이 나오면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 이하로 나오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게 말이 돼? 만약에 숫자가 저렇게 나왔을 때 진짜로 시장이 좋아하게 될까? 이건데요.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플레가 만약 여전히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15만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는 내팽개 치고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고삐 풀린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안 그래도요, 연준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어요. 라파엘 보스틱은 9월 포즈, 나머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 뭔 소리야 50bp 9월에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연준 내에 별 이견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잘 봉합이 되어 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지금부터는 보셨죠? 아까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자기 사람, 이제 연준 회의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높이 자기 사람들이 정식으로 임명돼서 들어갔단 말이죠. 다음 회의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조심스레요. 연준 내에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회의부터는 이제. 사실 이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불러가지고서 이제 얘기 나눈 거, 이제 사진이 찍히잖아요.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엄청나게 인플레가 높았던 그 전 시기, 우리 언제라고 기억하죠? 70년대고 그거를 잡은 사람이 폴 볼커 의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폴 볼커를 똑같이 그 백악관에 불러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폴 볼커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가던 시기에 레이건이 이야기하던 시기예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하고 옐런을 불러서 얘기하던 시기입니다. 굳이 요 상석 두 자리가 있는데 레이건은 볼커를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나누죠. 굳이 이 자리가 있는데 비어 있어요. 그쵸? 요게 첫 번째. 다음으로 똑같이 다리를 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뭔가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잡혀온 사람처럼 다소곳 탓입니다. 아주. 그리고 옐런 장관은 이젠 사실은 마스크를 벗을 만도 하신데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분이 당연히 연임이 되셔야 되던 순서에서 한 번밖에 4년밖에 못하고 파월한테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래서 요 사진이 사실은 두 개 비교가 대단히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랄까요? 연준의 독립성은 이거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커는 독립성을 지켰죠. 여튼 그랬습니다. 그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6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상치가 19.3이었는데 수출이 21.3. 근데 뭐 수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31.9 예상인데 32. 지금 뭐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국의 무역 적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매주 여러분들 목요일에 찍어서 금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금요일에 난 세상을 본다. 금난세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요 주제를 다뤘었는데 그거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오늘 라이브에서도 조금 짚어드리면 지금 그 우리나라가 수출이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증가는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 달들은 보면 예상치보다 하회를 해서 수출 모멘텀이 좀 꺾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화가 약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서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입이 왜 많이 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거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수입이 많이 늘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게 좀 떨어져야지 원화도 강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집 나간 외국인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알림 뉴스, 보도자료, 보도 해명 보시면은 월간마다 수출입 데이터 나오는 거를 상세하게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PDF 파일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미 뭐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수출 우리나라가 하는 전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수입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원유나 석탄 등을 비롯한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잘 나오려면, 흑자가 잘 나오려면요, 즉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려면 반도체가 많이 팔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보겠어요. 제일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22년 5월이죠. 전년 동기 21년 5월하고 비교를 하면 수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1% 늘었다고 했죠. 자, 수출이 507억 달러에서 61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반도체가요 100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16%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차지 비중이 전체 수출의 20%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냥 반도체 국가입니다. IT 다른 거 SSD 다 가져와서 디스플레이 합치잖아요. 거의 40% 정도 됩니다.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됐었느냐? 작년 5월에 479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28억 흑자였겠죠. 올해는 632억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가 17억 달러 적자가 됐고요. 3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이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 작년에는 97억 달러, 지금은 무려 170억 달러로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원래도 20%로 높았는데 지금은 27%까지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심플합니다. 반도체가 더 잘 팔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 한국의 그 원화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화가 되기는 힘들다. 예. 나머지 미국의 긴축이나 중국에서 환을 어떻게 하고 일본이 외환 정책의 YCC를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요. 아주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요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파는 건 뭐냐 보시면 2, 3위는 석유 쪽이에요.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이런 것들을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석유 제품을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입 중에서 꽤나 많은 부분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마만큼씩이나 우리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를 수입해가지고 여기에 약간 마진 붙여 파니까 시차를 두고서 수출 증가로 반영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쪽에 수요가
너무 올라가가지고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등이 일반 기계 44억 달러, 5등이 자동차인데요. 42억 달러. 근데 자동차 부품이 20억 달러예요. 합산하면 62억 달러로 사실상 뭐 석유를 빼고 나면 자동차가 2등 산업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역시나 또 우리가 잘 되려면 자동차가 잘 돼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날 차이신 중국의 제조 PMI가 나왔는데 예상 48보다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48.2.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세가 좀 더뎌요. 코로나 때는 크게 내려갔다 그 다음부터 바로 50 이상을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전월 대비해서도 부진합니다. 이 대답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장 종료 후에 리커창 총리가 나와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좀 돈 푸는 이야기를 해요. 국책은행들의 인프라 관련한 크레딧 라인을 8천억 위안 추가로 해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좀 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큰 금액이에요. 이제 뭐 8천억 위안 이런 거 나오는 건요. 그 전에 뭐 자동차 소비세 뭐 600억 위안 그 다 해봤자 1조 원밖에 안 되는 게 뭐 큽니까, 그쵸? 근데 이런 데는 돈 빌려주는 거 8천억 위안 크레딧 라인 제공해주면은 1조 위안 이상의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꽤나 좋은 정책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만큼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날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색채를 더해준 데는 캐나다입니다. 사실 캐나다가요, 주요 선진 중앙은행들 중에서 제일 먼저 QT를 실행을 했었죠. QE를 멈추고서요. 그래서 캐나다도 꽤나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50bp 인상했습니다. 이건 예상한 바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50bp 올리고 이번에도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기준금리 1.5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50을 넘어서는 75bp 인상 가능성도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거 진짜 뭐 쉽지 않겠네,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다음으로요, 오늘의 이제 썸네일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제이미 다이머, JP 모건 CEO죠. 요 분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꾼 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지난 30일 월요일 날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 JP 모건,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탄탄한 경제 앞에서, 30일이 아니라 23일이죠. 오타입니다. 23일 월요일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경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탄한 경제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먹구름들은 스톰 클라우드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불과 일주일, 그래서 이날요 주가가 6%나 올랐어요. 은행주들 다 땡겨 올렸어요, 이날 주가를. 근데 일주일 뒤에 이 양반이 말을 바꿉니다. 스톰 클라우드가 아니라 허리케인인 것 같다.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허리케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브레이스 유어셀프라고 해서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라는 섬찟한 조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 궁금한 거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너는 침체 안 올 거라고 얘기하던 애가 왜 갑자기 침체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하나는 QT 하잖아, 6월부터. QT가 영향이 있어. 100번 양보해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가을부터 시작한 QT, 그 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돈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돈줄을 쭉 조이기 시작할 때 계속 조이면서 19년도 하반기가 됐는데 계속 QT를 해요. 그때 연준이. 그러다가 갑자기 미국의 초단기 자금 시장이 뻑이 나요. 그래서 금리가 1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미국의 초대형 은행 중에 어떤 데가 돈이 있는데 단기자금 시장에 고의로 돈을 넣지 않는 것 같다. 돈 좀 넣어라.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하루 지나고서 그 특정 짓지는 않았거든요, 연준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JP 모건인 걸로 밝혀진 거예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CNBC에 나와갖고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격정적으로 토로를 해요. 내 잘못 아니다. 우리가 유동자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니네가 너무 규제를 강화를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사실은 쓸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도 넣을 수 있는 돈을 다 넣는데 이 정도고,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 실제 유동성이 부족한 거다. 연준이 돈 넣어야 된다. 우리 잘못 아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도 하고 싶다.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QT에 한번 대인 적이 있는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에서 돈을 풀죠.
1년 미만의 T-밀에 대해 갖고서 그때 당시에 낙Q이라고 하면서 돈을 막 풀어버립니다. 연준이 실질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거는 19년도 9월부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본인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기는 하나, 생각해보시면 이미 지난 회의 때 5월달 회의 때 QT 6월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럼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걸 이유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구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주요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제이미 다이먼이 뭘 이유로 됐냐면 높은 유가였습니다. 1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저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유가를 더 높일 만한 이벤트가 생겨난 게 있냐? 해보면 굳이 찾자면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있고, 뭐 그 부분을 굳이 따지자면 오케이, 그거 가지고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대단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론을 정해져 놓고 적절한 이유를 대는데 진짜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못 될 때, 그럴 때 또 종종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뇌피셜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온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바이든 파월 옐런 회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이 절대 과거에 79년의 폴 볼커, 94년의 그린스펀처럼 인플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거를 제이미 다이먼이 깨달은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 기대를 접어버린 게 아닐까. 실제로요,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이 지금 좀 늦었다고 지적을 해오던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쪽이죠. 5월 초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는 좀 늦었다. 그러면서 더 빠르게 그 연준이 움직일수록 더 나을 것이다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이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신냉전 시대, 콜드워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연준이 더 빨리 해줬으면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고 오히려 바이든이 파월을 압박하는 걸로 봐서는 야, 이거 파월이 과거의 인플레 파이터 같은 총재들의 모습을 못 보이겠구나라 생각을 하니 허리케인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소폭 하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신규 주문 전달에 비해 좀 나아졌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문 잔고도 좀 더 나아졌고, 그리고 해외 수출 쪽도 뭐 괜찮고 해서 오랜만에 주문 쪽에서 좀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 요인들, 물가 요인들이죠. 보시면은 공급자 인도도 살짝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물가 지수입니다. 프라이스도 소폭 내려갔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전체적인 헤드라인은 나쁘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는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물가 쪽은요, 잡기 힘들 정도로 숫자들이 많이 높아요. 탁 눈에 띄잖아요. 80이 넘고 60이 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머지는. 네. 뭐 ISM 이거 나오면 제가 이제 세부 코멘트 말씀드리죠. 쭉 한번 짚어볼게요. 컴퓨터 쪽 공급업체들은 반도체 부품 수급에서 터널 끝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네요. 2분기와 3분기 공급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떨어지는 소리죠. 그 다음 화학 쪽 주문이 여전히 강하고 주문 잔고가 있지만 미래 주문에서 약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경기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를 화학은 느끼네요. 운송 장비, 그 자동차거든요. 반도체 수급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쪽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쵸? 자동차는 완화가 안 됐대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도요타도 그렇고 공장 못 돌린다 그랬잖아요. 일본 중국이 막히니까 일본에서 못 돌린다는 얘기했죠. 자동차 쪽이 상해가 확실히 자동차 허브인가 봐요. 다음 음식료 쪽 곡물, 기름, 유제품 및 단백질과 같은 투입 비용은 소매 및 식품 서비스에서 전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물가 쪽에서 곡물 쪽은 아직 내려오는 걸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이고요. 가공금속 상해는 3월 중순부터 폐쇄되었습니다. 모든 인구가 봉쇄되어 생산과 항구 활동이 없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고요. 제지, 우리는 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비상합니다. 계속해서 북미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배로 안 나르고 육로로 나르는 곳으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는 서부항 노동자 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운임이 지금 해상 운임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근데 올해 내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주요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였었거든요. 뭐냐 하면 서부 항만의 노동자들하고 이제 주정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파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정부에서는 야, 이거 코로나 겪어보니까는 무인 뭔가 설비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늘리기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대요.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일자리 없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하겠다. 불사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 정도에 서부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서부항이 들어오는 해상 물건을 처리를 못하니까 또 운임에서 아주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미 제지업계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부항 노동자 협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철도로 더 많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도로 또 돌렸대요. 철도 쪽도 쇼티지가 심하답니다. 그리고 금수 조치가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 고무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2022년은 나아질 것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쇼티지 문제가 여전히 공급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차 금속, 사업은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교대 근무를 통합하고 근무의 시간의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데 이런 변화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똑똑합니다. 안 되니까는 방법을 좀 바꿔서 해소해 나가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는 거죠. 기타 제조, 공급망 문제로 인해 리드타임이 극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생산 라인은 이번 달에 매주 필요한 부품이 부족했습니다. 기계, 주문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화물이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아지는 데도 있지만은 여전히 높다. 그런 얘기이고요. 다음으로 미국 구인 보고서 나왔는데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와서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요번 주 후반에 가가지고서 아주 폭탄 발언을 했죠. 요번 썸네일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그런 말을 할 거를 미리부터 풍겼던 느낌이 여기서부터 납니다. 자, 사무실 출근 안 할 거면 퇴사를 해라. 처음에 우리는 이걸 보고 느꼈죠. 재택근무가 효율이 나쁘다고 머스크는 생각하나 봐. 그래, 재택근무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려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나 싶었지만 나중에 알려진 바로 유출을 해보면 금요일에 머스크의 발언으로 유출을 해보면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 난 지금 우리 전체 인원 중에 10%를 감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재택근무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부터 자르자 이런 거죠. 네. 다음 이제 목요일로 가게 되면요. 유럽 생산자 물가가 나오는데 뭐 37.2인데 예상 대비 38.5보다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셔야 될지 절대 수준을 보고 놀라야 될지 모르겠고요. 다음 미국. 비관론의 유행하나 봐요. 번져가요. 무슨 인플레 심리가 번져가듯 비관론의 심리도 번져갑니다. 골드만삭스 CEO도요. 비관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날 골드만이 투자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떤 날씨 비워도 나는 하지 않겠다. 조크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허리케인 들었지. 난 날씨랑은 비교 안 할 거야. 근데 다르게 표현해 볼게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와 같은 복잡한 환경은 자기 커리어상 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운 터프한 경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수요 파괴를 예상한다라고 해요. 즉 경기 침체를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분도요. 연준이 최근에 너무 느리다라고 비판하는 쪽에 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제이미 다이먼과 공통점이 있고 아마도 다이먼과 똑같은 이유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유가 오펙 플러스 월간 회의가 이날 있었습니다. 추가 증산에 합의해서 조금 안도감을 주게는 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늘려가는 규모를 월 1평균 43.2만 배럴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그 다음 2달 동안은 7, 8월에는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원유가 부족하다 하니까 규모를 더 늘려서 64.8만 배럴을 우리 더 늘려보자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는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추진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중동행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이런 소문이 돌았죠. 추가 증산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사람들이 좀 회의적이에요. 첫째로는 아니 무슨 뭐 지금 부족한 게 얼만데 지금 100만 200만 배를 당장 늘려야지. 무슨 꼴란 뭐 한 20만 배를 추가로 더 늘려놓고서 생색이냐.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니들은 지금도 쿼터 다 못 맞추면서 지금도 80만 배를 일간 부족하거든요. 자기네 얘기한 쿼터 대비. 근데 얘기만 말로만 늘린다 그래놓고 진짜 이만큼 늘릴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믿질 않습니다. 원유 시장에서요. 야, 이거 이 정도 갖고 되겠어 뭐. 진짜 늘릴 수 있어 이러고 믿질 않는 거죠. 거기다가 이날 미국에서 나온 원유 재고 데이터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유가는 오히려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난 이후에 올라가 버립니다. 자, 다음으로 비관론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참을 해요. 자, 실적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 거래 하향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가이던스를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냐 하면요. 이제 밴드로 줘요. 하방하고 상방으로 밴드를 주는데, 원래는 이제 2.28달러 주당, 에서 2.35달러로 줬었는데 요거를 낮춰요. 그래서 2.24에서 2.32 수준으로 조금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라고 보니까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 강달러여서 우리가 해외 사업도 있는데 그쪽에서 환 손실이 좀 발생한다. 그래서 강달러에 따른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만 해외 사업 합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하죠. 환 영향으로 이 정도씩은 다들 낮춰야 됨을 보여준 겁니다. 마소가. 네. 그리고 모르죠. 달러 말고 다른 요인도 있는지. 다음으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좋구나라는 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발표치가 12만 8천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무려 30만 증가였는데 엄청나게 나왔죠. 거기다 전월치도 수정이 됐는데 마이너스 4.5만. 그래서 실제로는 10만 명도 늘지 않은 걸로 나와버린 겁니다. 처음에 나오자마자 주가 좀 빠지다가 올라가요. 왜 그랬냐? 야, 고용시장의 열기가 연준이 50bp 한 번만 올리니까 벌써 가라앉아서 와, 연준은 역시 마법사야.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려나 봐. 라고 증시는 환호를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지 않습니까? 15만 이하가 나오면 된다고. 15만은 아니죠. 유지하라고. 이하잖아요. 금리를 상승을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기대가 돌기 시작을 한 거죠. 퍼지기. 자, 다음으로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CNBC하고 인터뷰해요. 자, 공식적으로 말한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사람입니다. 자, 첫 질문이 뭐냐면 ADP 고용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ADP 민간 고용 요번에 나온 거 어떻게 보냐? 제이미 다이먼이 허리케인 얘기한 거 어떻게 보냐? 인플레이션 요즘에 PC 코어 보니까 피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얘기들 묻는데 대답이 좀 예상한 대로 정도의 수준에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보스틱 총재의 9월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약간 놀랄만한 발언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즉 나는 보스틱 말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해버린 겁니다. 브레이나드가. 그러면서요. 데이터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전히 숫자가 강하다라고 강한 것으로 나온다면 또 한 차례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다만 숫자가 내려가면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다들 숫자가 내려가면 늦출 수도 있다라는데 대단히 집중해서 글을 썼지만 사실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보스틱의 9월 포즈론에 반대했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브레이나드 치고는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에 오히려 방점을 찍어야 됐던 인터뷰입니다. 같은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메스터가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다만 강도가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메스터는 이제 브레이나드보다 좀 더 매파니까는요. 계속 숫자가 강하면 더 빠른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요일 날에는요. 9월 50bp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스틱에 대해서 반대파 이미 누군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미국에서요. 대중 보복 관세 없애는 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의원까지 다 반대하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까지도 반대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가 타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부대표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요 양반이 사라 비앙키라고 USTR의 부대표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언론의 전면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대중국 관세 모든 선택지를 두고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지지라는 문구도 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없애고 싶은가 봐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하도 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요. 어쨌든 지금 이제 대표가 말을 안 들으니 부대표를 내세웠다. 뭐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가 이날도 뭐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요. 경기 침체 장점이 있대요, 여러분. 놀랍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정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요, 누군가가 리세션이 오고 있냐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 머스크가 답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 예스. 하지만 이는 경기 침체는 실은 좋은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바보들에게 돈을 쏟아부었다. 일부 파산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경기 침체를 대단히 바라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 금요일에 그런 발언을 하게 됐겠죠. 자, 다음으로 금요일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날 중국, 홍콩은 휴장이었고요. 우리나라 물가가 나왔는데 와, 예상보다 높아요. 5% 중반이에요. 신임 총재의 멘트가 맞았어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5% 이상을 몇 개월 더 본다 그랬죠. 우리도 다음 회의부터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될 정도의 숫자인 것 같아요. 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부터요. 한국 그 통화정책회의에서도요. 그 다음 유럽이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이걸 왜 보냐 하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영향이 유럽한테 얼마나 실제 미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건데 예상치가 플러스로 봤는데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갑자기 확 그 찬물이 끼얹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매출이 이제는요, 제가 뭐 그런 얘기 드렸죠. 중국이 상해가 봉쇄를 빡세게 했으니까 2분기 실적 보실 때 중국 그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 조심하시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유럽의 매출 비중이 꽤 있는 기업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시아에서요. 이제는 우리 그 반도체용 소재 수출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 연말까지 수출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날 보시면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우리 장 종료하고 얘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마이크론 7% 이상 빠졌고요. 반도체 주식이 다 나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참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요. 발표가 39만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숫자는 좋았어요. 32만 5천 예상된데 39만. 그 다음에 실업률은 예상이 3.5인데 3.6. 그 다음에 참가율이 지난번에 예상 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쇼크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증가 62.3%.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치하고 동일해서 전월치 대비로는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임금발 인플레도 살짝 꺾여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그런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솔직히 요것만 보면 참 괜찮은 숫자였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율에 쇼크 없었죠. 그 다음 실업률도 살짝 올라가서 오히려 좋죠. 절대 수치도 좋죠. 강력한 고용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늦추게 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봐서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의 강도를 지금의 속도를 혹은 지금의 속도는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들이 이제 그 9월에 보스틱의 그 이제 포즈 그 발언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숫자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줬다는 거죠. 15만 이상이면 올려도 된다.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실업률이 어쩌고 참가율이 어쩌고 복잡하고 힘들게 이거 왜 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 알려줬는데, 그쵸? 15만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ISM 서비스 지수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서비스 쪽 좋다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제조 쪽보다 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가격 쪽에 이제 그 인플레 쪽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스 가격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딜리버리 공급자 인도 쪽은 소폭 내려갔어요. 요건 그나마 안도감을 주게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는 60 이상, 80 이상으로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주문 쪽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신규 오다, 그 다음에 그 주문 잔고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쪽 오다,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믹스드 넘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쪽의 열기가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좀 빠르게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게 이번에 월초에 나왔던 ISM 제조 비제조 쪽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코멘트도 한번 보실게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쪽 공급망이 개선되고 공급자 배송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나 봐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 압력은 증가했습니다. 고용도 대부분의 시장에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좀 나아지고 있대요. 건설,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고전압 전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좋겠네요. 리드 타임이 이게 평소에 4배래요. 교육 서비스, 긴 리드 타임은 장비 납품에 악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 시 더 높은 가격 혹은 추가 요금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는 가스, 특히 헬륨 부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IT 쪽, 제지산업은 여전히 고용, 화물 비용, 트럭 운전사 부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미양 유럽 종이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더불어 전쟁 및 선유 부족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종이 이쪽도요, 에너지 많이 쓰는 에너지 비용이 차지한 비용이 높은 산업이거든요. 여기도 에너지 비용 높아지면은 좀 안 좋긴 하겠네요. 북미의 제철소는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기업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다양한 상품의 불안정한 가격은 예상 계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및 기술 서비스, 모든 노동 유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고용시장이 좋나 봐요. 여전히 지원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경공업, 중공업 및 정보기술 노동 쪽은 채우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계속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변한 요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공공행정,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의 증가가 직원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 변종이 뭔가 있나요? 뭐 얘기된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벌써 우려를 하다니 좀 놀랍네요. 소며, 칩 부족은 완화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유틸리티, 지칩니다. 지속적인 부족, 운송 지연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해 역사적인 리드타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주문해야 합니다. 도매, 국내 소비자 및 건축업자 수요가 계속해서 내수 판매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우리 공급망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머스크가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사내 편지를 보냈대요. 이게 지금 로이터를 통해서 유출이 된 건데 제목이 모든 글로벌 채용을 일시 중지하겠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 명인데 이 중에 10%의 감원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이유는 내가 느끼기에 경제에 대한 슈퍼 배드 필링이래요. 느낌이 너무 나쁘대요, 그냥. 그래서 한 10% 잘라야 된대요. 느낌이 많이 나빠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영자 누군가가 내가 느낌이 되게 나빠가지고서 한 10%를 잘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론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지. 머스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를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라는 건데 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으로 원래 간다라는 얘기 나왔었다고 했었죠. 근데 노 파이널 플랜이래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대요. 사우디 방문할지 안 할지. 이러는 유가가 오르죠.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뭔 얘기를 할 때. 자, 이제 미국 금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0년물 금리하고 여기 50일선이거든요. 나눠서 보시면 이제 6월 1일부터 QT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인지 뭔가 이슈들이 나와도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작동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QT의 영향이 일부 채권 시장에 있는 거 아닌가.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는 몇몇 인사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브레이나드 있었죠, 메스터 있었죠, 블라드 있었죠, 월러 있었죠. 다들 이제 9월에 포즈 가능성을 묵살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금리가 올라간 게 있고요. 그 다음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금리가 당연히 상방 압박을 받죠. 다음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5년짜리 요거 보시면은 결국에는요 내려오는 듯 하던 기대 인플레가 다시 치솟습니다. 지난주 2.31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2.44까지 올라가서 이게 한 2.2 내외 정도 돼야지 연준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2.44면은 다시금 연준 입장에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거고, 이러면요 긴축의 강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만드는 수준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가 이제 WTI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 이제 피크 찍었었죠. 전쟁한다 그럴 때 130. 지금 120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비축유는 왜 풀었죠? 이만큼 다시 오를까? 자, 슬금슬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직후에 나왔던 최고점을 향해서 유가 가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증산 결정이 있기는 했지만 못 믿었고 양이 부족해요.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가는 거야 마는 거냐 아주 흐릿하게 말하면서 발을 뺐고요.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죠. 뭐겠습니까? 기름을 더 쓴다는 거죠. 유가 상방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솔직히 저도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봉쇄를 하는 게 경제에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봉쇄를 하면 수요가 줄어서 침체가 올 것 같고, 해제를 하면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안 잡혀서 침체가 올 것 같아요. 봉쇄를 해야 됩니까? 해제를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문제를 보시면 미국의 서부한 적자는 계속 내려가고는 있으나 서부 운임은 또 올라가고 있죠. 뭐 단기자금 시장은 별일이 없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난이도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주식형 펀드 플로우.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썸네일로 잡았던 게,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증시가 좋았어.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선진국 쪽의 주식형 펀드로, 전주에 무려 208억 6천만 달러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34억 7천만 달러만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한 8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제가 볼 때 요대로 한두 주만 더 가면 이거 마이너스 될 것 같거든요. 그전에도 한 달 동안 마이너스였잖아요. 신흥국이나 한국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3억 1천만 달러 나갔던 신흥국은 8억 달러가 이번 주에도 나갔고요. 한국 시장 0.5억 달러 나갔었는데 이번에 0.9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저희 사실 지난주 방송을 할 때 208억 달러나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니까 저희 채널이요,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채널입니다. 이 지금 채팅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멘트가 다 대단히 지금 수준이 높아요. 저희 채널에 들어와 주셨던 실전파님이 채팅에 이런 글을 남기셨죠. 세금을요, 미국에서는 4월 15일 전으로 내게 되면 5월 말에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체크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도 6월 전까지는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장에 들어온 리테일 수급이 이런 일시적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정기 리밸런싱 자금도, 그러니까 MSCI 이 리밸런싱도 말씀해 주신 거죠. 6월 1일 전으로 들어올 테고 수급이 견인하는 상승을 노리고서 모멘텀 투자 자금도 몰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정확하게 하신 거죠. 보신 거죠. 실제로 그래서 환급이 환급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환급도 그 미국의 IRS 들어가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자 해가지고서 5월 21일 요때까지 이제 환급 들어온 걸로 끝이에요. 땡인데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하면은 토탈 환급된 금액이 일단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의 한 1억 명 정도 돼요. 21년도가 9억 5,600만 명, 22년도에는 9억 6,270만, 9,627만 명, 21년도에는 9,563만 명이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인당 받은 금액이 약 한 2,800불에서 작년에는요, 올해는 3,000불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한 36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따지니까는 2,925억 달러가 환급이 됐답니다. 그래서 전해에 비해서 8%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뭐 주식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20% 이상 빠졌으니까 해서 주식형 펀드로 야 그렇지만 신흥국 이런 데는 위험한 것 같아 해서 이런 데는 돈 안 넣고 선진국에 빡세게 넣어보자 해서 들어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제 6월 말씀대로 하면은 6월 전에는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자금이 한번 빡세게 들어오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펀드 플로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6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까지가 환급금이 다 들어온 거죠. 다음 주부터는 펀드 플로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자금이 들어와서 그나마 시장을 뉴마니로 받쳐주던 것도 이렇게 1주, 2주 만에 빠르게 짜게 식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뭐 코로나 중국 빼고는 얘기할 게 없는데 중국도 어쨌든 많이 내려가서 리오프닝을 하고 있죠. 6월 1일부터 상해 재개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하고 인플레 그다음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봉쇄가 나온 건지 재개방이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GDP GDP 예상치가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데요. 이제는 추정치가 1.3까지 낮아졌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1.5% 미국 GDP가 나왔을 때 일회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높게 나와야죠. 2분기에는 일회성이 없어지면. 근데 2분기에도요. 1.3%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추이거든요. 나빠요. 왜 나쁘냐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 내 건설 경기 죽어가고 있는 게 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세부 항목을. GDP 구글에 들어가셔갖고서 GDP 나우 치신 매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아틀란타 연준에서 한 거. 요거 이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최신 추정치 업데이트된 게 1.3이다. 요거 22년도 6월 1일에 했다. 해서 요 그림,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요게 나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는 어떠냐 하면, 자, 자기네들 GDP 나우 모델이 여기에 있다. 클릭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는데,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아틀란타 연준 2분기 예상치입니다. 해가지고 나와요.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주요 이제 이유들이 뭐냐라고 나와요. 내가 요날 예상할 때에는 요런 주요 지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1.9로 시작해갖고 한때 2.5까지 올라갔다가 예상치가 1.3으로 떨어졌고 이게 지금 최저치입니다. 여기까지 업데이트된 게 뭐냐?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그 건설 지출이에요. 요 두 개가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PCE가 개인 소비 지출이죠. 요거 내렸죠. 그 다음에 투자 쪽에서 그 기계류, 이퀴먼트 쪽 내렸죠. 그 다음에 그 지적재산권 쪽, 요거는 뭐 여기서 나올 숫자는 아니잖아요. 유지. 그 다음에 그 주거 쪽의 투자 지금 마이너스 9.3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1.7 플러스로 봤어요. 근데 저희 채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설 쪽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7을 봤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9.3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 레지덴셜, 그러니까는 주거 이외 쪽에 투자들, 건설 쪽 투자도 이제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요. 이게 원래 5로 시작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9까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수입이 줄어요. 수입 예상을 7.1에서 막 8% 중반까지도 봤다가 이제는 야 수입은 적게 생각보다 늘 것 같아. 5.9. 그럼 이제 수입할 것도 적으니까 만든 거 이제 수출해서 팔아먹어야지. 처음에 수출은 3.9.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외환 수지가 나빠져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는 수출은 줄고 수입은 많이 늘어요. 근데 반대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예상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수출이 3.9 증가할 걸로 봤는데 6.2 증가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수출 쪽이 마이너스 45로 보다가 마이너스 21을 보는 쪽까지로 올라왔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GDP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소비 지출이 원래는 3% 초중반까지도 플러스 요인으로 될 걸로 봤는데 이제는 3% 아래로 떨어졌고요. 투자 쪽은 처참합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그래도 플러스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내려왔고, 순수출 쪽이 원래는 지난번에 3.4%인가? 마이너스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적 요인이 맞죠. 3.4나 마이너스 되던 게 이제는 0.25밖에 마이너스 안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1.3 수준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낮은 거죠. 여튼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쭉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S&P 500 기준 기준으로 봤을 때 99%가 실적을 냈습니다. 예상치를 77%가 상회했고, 상회폭은 계속 내려와요. 4.6%. 그리고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주는 데가 70곳, 긍정은 31곳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부정적인 데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서 PER은 17.5배로 다시 과거 10년 평균 16.9를 상회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지난 1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적의 퀄리티가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분위기 이제 봐야 되겠잖아요.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4월, 5월, 2분기가 2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나왔을 때 2분기 추정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다음 분기에 대해 갖고 첫 2달 동안에 실적 추정치가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를 추적을 팩트셋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업들이 괜찮네 하면서 올려가다가 21년 4분기 때 처음으로 제로까지 내려오죠. 그 다음에 22년 1분기 때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근데 원래 미국은요, 조금 실적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보통 첫 2달 동안 조금 숫자를 내려요. 코로나 때가 매우 특이했던 거죠.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앞에 것들 보지 마시고 과거 10년 평균 혹은 그 이상의 평균을 보시라. 그 정도 피해 눈높이로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이유입니다. 과거처럼 돼가고 있으니까요. 이때가 과거와 달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보고 있으니까는 이제 원래는 GDP EPS 예상치 상회폭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제는 하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번 분기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을 좋게 봐요. 그게 느껴져요. 어디서 느껴지느냐? 이게 이제 최근에 S&P 500의 그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좀 낮췄어요. 앞에 진한 색이 3월 말이고 진한 색이 5월 말이고요. 연한 색이 3월 말이에요. 3월 말에는 56.06을 봤었는데 5월 말에는 55.36으로 좀 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1.3%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내리면 그러면은 그 기업에 대한 의견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간 추정치는 낮추기 싫으니까 뒤에 걸 올려버려요. 3분기 추정치는요, 59.26에서 59.52로 올렸어요. 4분기 추정치는요, 60.64에서 60.78로 올려버립니다. 둘을 합쳐볼까요? 0.26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0.14로 올렸죠, 그쵸? 그래서 둘이 합치면 0.4가 올라와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얼마를 낮췄느냐? 55.36이니까는 0.7을 낮췄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벌충하고 싶은 니즈가 대단히 생긴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하니까는 잘 안 내려오죠. 추정치가. 수익 추정치가. 2분기 안 좋을 거라 여기는 요인이 3분기에는 다 해소가 되나 봐요. 네. 총평을 해보면 세금 환급 효과가 사그러져가는 주식시장이다. 수급 측면에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 수출 같은 거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지표도 있지만 그 방향을 그 정도로 조금 더 잘 나온 거로는 방향을 돌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는 다 나빴다. 그래서 2분기, 더 나아가 3분기의 실적 시즌 과연 괜찮을까 걱정된다. 입니다. 요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냐 하면은요, 우리나라 월요일에 현충일로 휴장이고요.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나옵니다. 안 좋겠죠. 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영향 클 텐데 차이신은 중소기업 보니까. 그다음 우리나라 6월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날에 또 그 MSCI 리밸런싱처럼
수급이 뭐 이상한 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속해 있어야지만은 공매도가 되잖아요. 이때 추가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이제부터 공매도 걱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 중국 수출입 데이터 나올 거고요. 유럽이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매파적일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물가 너무 높아요. 50bp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다음으로는 뭐 이제 고용 데이터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데이터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 과연 내려가 있지, 유지돼 있지, 올라가 있지 한번 보시죠. 과연 연준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